안녕하세요. 네, 자, 경영학 25페이지 오시면은 그 꼭대기에 큰 네모 3번, 그래서 경영학 신이론 써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할 거고, 아마 요거 다 정리하고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어요. 시간 남으면은 제가 파트 3, 파트 2가 계량사회전론인데 그걸 건너뛰고 파트 3로 먼저 들어갈게요. 파트 3는 생산 및 운영 관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오늘 요걸 다 끝내는 게 일단 목표고, 한 2시간 좀 넘게 걸릴 거예요. 2시간 반 이 정도 걸릴 거고, 끝나고 나서 일단 그 다음 챕터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이 우선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즘 경영학 트렌드를 잠깐 이해하시는 거고, 그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은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기본 틀을 갖고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는데, 요거까지 끝나면 이제 강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론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경영학 전체 흐름 이런 걸 다 이제 보신 거고, 끝나고 나면 이제 강론, 생산부터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 경영학 신이론이 어떻게 구조가 짜져 있냐면은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이 표는 책에도 그대로 있고요. 맨 꼭대기 E-비즈니스, 그 다음에 IT 기반 경영, 지식 기반 경영, 가치 기반 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G-비즈니스, 이렇게 이제 그 최근 경영학까지 발전해 오고 있는데, 이 E-비즈니스라는 것은 그냥 그 인터넷 비즈니스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이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럼 인터넷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 겸 장점입니다. 그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단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전에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 인터넷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은 시점에 거래를 해야 돼요. 같은 시점에. 그 다음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어야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오프라인 전통적인 거래 방식인데, 그 인터넷 도구가 이제 일반화되고 활성화되고 나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고, 또 파는 사람의 파는 시점과 사는 사람의 사는 시점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공헌을 한 것이 이 비즈니스의 특징인데, 그럼 이제 이러한 특징을 최초로 경영에 도입한 개념이 IT 기반 경영, 이렇게 하는 거예요. IT는 이제 그 정보통신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정보통신 기반 경영. 그러니까 정보통신이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이것도. 자, 그렇다면은 인터넷이란 도구를 활용해서 경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경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터넷을 활용한 경영 활동은 그동안의 그 과거에 인터넷 활용하기 전에 비해서 어떤 공헌도가 있느냐? 가장 큰 공헌이, 핵심만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 네트워크 관리가 수월해졌다. 네트워크 관리에 도움을 준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란 말은 영어인데 해석해 보면 이제 망이라고 해도 돼요. 망, 연결망, 그죠? 이 망을 관리하는 것이 IT 기반 경영의 중요한 공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네트워크나 망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도구, 이거는 도구 또는 뭐 수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제 망 사이에 흘러다니는 모든 것들을
그 망이 없을 때에 비해서 좀 빠르고 정확하게 흘러다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에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도로망, 도로망, 그죠? 도로망, 도로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것은 연결을 이제 관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이전에 비해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이거를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빠르고 정확하게 중에서 빠르고 쪽에다가 조금 더 빠르고 싸게 연결해 준다. 이런 쪽에다 더 강조해 주세요. 정확하게보다는. 물론 정확하긴 하지만은 더 큰 공헌은 빠르고 싸게 전달해 준다. 그것이 이제 이 인터넷망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공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전에 비해서 빠르고 싸졌다. 돈이 이제 원가가 절감되었다. 이 말은 뭘까요? 효율 효과 중에 뭘 높인 거죠? 이 경영은 되게 중요한, 경제학도 중요해요. 효율과 효과 중에 효율을 높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나 이런 비용 이런 걸 절감해 주면은 그거는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관심이 효율성을 높였다. 요거는 일단은 장점이 되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였다. 이건 어려운 말이고 쉽게 말하면 그냥 시간을 절약해 준다. 비용도 절약해 준다. 그동안에 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 IT 기반경에 해당되는 기법이 ERP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CM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R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 배울 건데, 이런 용어를 보자마자, 어떤 거다, 이게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돼요. 시험장에서 무슨 뜻이다. 이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데, 아직은 다 모르실 거고,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셋의 공통점 뭐냐면은, 망, 네트워크, 이거를 더 정확히 얘기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예요. 효율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싸고,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점이에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단점.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떤 그 이동하는 것들, 이동하는 게 뭐 많을 거,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고, 화면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뭐든지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빠르고 싸게 이동해 주는 건 좋은 점인데,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 저걸 막 강조해요. 그러니까 망을 잘 구축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거기에 관심을 둔 게 IT 기반 경영이거든요. 단점 뭐가 있을까? 단점은 말씀해 보실래? 해킹. 되게 깊게 들어갔네. 해킹을 만약에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효과성. 그쵸?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인데 저는 이제 연결해야 되니까 일단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이 망 안에 이동하는 그 내용물이 가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내용물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도구 수단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동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 거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나 KTX 라인 아주 빵빵하게 쫙 뚫어줬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 부산이 30분이면 간다. 아니면 1시간이면 간다. 그죠? 그런데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연결망에 이동하는 그 내용물이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가 이동한다. 1시간 만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영활동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얘는 관심이 도구나 수단에만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내용물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도구 수단도 중요하지만 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동하는 내용물도 중요하구나. 그걸 관심 갖고 있는 게 얘예요. 지식 기반 경영. 그러니까 요 문제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얘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지식 기반 경영. 그러니까 지식 기반 경영은 관심이 어디냐면은 내용물. 한국말로 쓴 거고 이걸 영어로 쓰면은 컨텐트라고 하셔도 돼요. 컨텐츠. 그죠? 이 망 자체가 훌륭하면 뭐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되게 좋잖아요. 우리 한국이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좋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이용할 때 진짜 쓰레기 같은 정보만 계속 왔다 갔다 빨리 움직이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해킹뿐만 아니라 가짜 정보라든지
이런 게 빨리 움직이면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이 빠른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건 망 내에서 이동하는 내부에 있는 내용물, 컨텐츠가 중요하다. 여기 관심을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이동해야 되느냐? 지식이 이동해야 된다. 지식. 그렇죠? 가치 있는 컨텐츠, 의미 있는 컨텐츠. 이제 지식이라고 하자는 거지. 말 되죠? 의미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특별한 어떤 그 포탈 이름을 하기는 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뭔가 궁금하고 어디 맛있는 거 친구랑 뭐 식당 좋은 데 찾으려고 해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망 안에서 좋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을 두자는 거지. 이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고 싼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용물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 내용물이 뭐가 되느냐? 지식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이 널리지 매니지먼트예요. 지식 경영 또는 지식 기반 경영, 널리지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보완했기 때문에 이건 장점이 되는데 여기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 단점이 뭐냐면은 이 지식이라는 애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좋은 직업을 이제 잡으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도 성공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지식. 그죠? 지식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있으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 근데 과연 지식이 뭐죠? 그럼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너무 추상적이야. 응? 저 사람이 지식이 높다. 뭐가 높은 걸 지식이 높다고 해야 되지? IQ가 높은 거? 아니면 많이 아는 거? 데이터 많이 갖고 있는 거? 뭘 지식이라고 해야 되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좀 이따 이거 다시 자세히 봐요. 지식이란 게 뭐지? 지식이 저 사람은 90점이고 저 사람은 80점이에요. 지식이. 뭐 갖고 척도를 매긴 거지? 그게 애매하다는 거지. 그걸로 추상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가치 기반 경영이에요. 가치 기반 경영. 그러면 가치 기반 경영 목표가 뭐냐면은 구체적인 어떤 뭐 대상?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아니면 척도?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뭔가 뭐를 지식이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도보다 올해가 지식이 높아졌다. 저 부서보다 우리 부서가 지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척도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는 구체화된 대상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추상적인 반발로. 근데 그게 뭐냐? 대답이 이제 저희가 아직 재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경영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재무나 회계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무에서 필요한 개념들은 제가 재무에서 배웠어야 될 개념들을 조금씩 땡겨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 구체적 대상이 뭐냐? 가치인데 이 가치는 뭐로 측정하냐면 주가로 측정합니다. 주가. 이게 재무관리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이제 제가 경영학 첫날 기업의 성공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이윤 극대화, 어떤 사람은 매출 극대화, 어떤 사람은 뭐 사회적 책임의 극대화, 봉사 극대화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 맞는 말인데 그 중에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말도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기업 가치 극대화. 그 재무관리에서 배우는 개념인데 기업 가치가 뭐냐 그러면은 주가를 말하는 거예요. 주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자세히는 몰라도 주가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주가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바빠서 못 봤을 텐데 오늘 주가 아시는 분 있어요? 오늘 종합 주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오늘 중요한 기사가 하나 떴어요. 주가에 관해서 오늘 뭐 199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000이 깨졌다는 거예요. 2년 만에 2000선이 깨졌다 그래서 오늘 기사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 숫자로 딱 표현됐어.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높다 낮다. 그렇죠? 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어떻다. 또는 특정 종목으로 가면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다. 숫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죠. 척도가 되죠. 구체화되어 있죠. 요게 요 가치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 활동을 할 때 요 주가를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경영 활동을 하겠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 걸 가치 기반 경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영 기법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VBM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 기반 경영 또는 뭐 ABM 활동 기반 경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BSC라는 게 있어요. BSC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EVA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MVA라는 것도 있고 딱 듣자마자 뭔지 아셔야 돼. 아직 이제 안 배웠기 때문에 좀 이제 처음 배우는 거로 생각하고 이제 보시는데 오늘 배우고 나서 복습하시고 나서는 제가 EVA 그러면 뭔가 딱 떠올라야 돼. 뭐다. 뭐 VBM이 뭐다.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VBA가 있고요. VBA 뭐 이런 게 있죠. 점점점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법들이 회사 내에서 경영활동에 잘 반영이 돼서 경영활동을 한다면 그 기업은 경쟁력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지면서 가치도 높죠. 그런 회사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어디서 둘 수 있냐면 해외에다 둘 수가 있어요. 국내 탑 오브 탑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해요. 이런 어떤 나의 강점을 경쟁력을 국내에서만 써먹긴 아깝다. 해외로 눈을 돌리자.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성장은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화된 기업, 세계 몇 등 안에 드는 기업은 몇 개나 되죠? 저도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아마 몇십 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몇십 개 정도. 중국은 아마 100개 넘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죠? 글로벌화된 기업.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알아주는 기업. 미국은 훨씬 많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의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어느 정도 잘 갖춘 회사일수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은 걸 다 머리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이비즈니스로 출발해서 이비즈니스다 보니까 뭐부터 도입되냐면 IT 기술. 그렇죠? 근데 IT 기술은 단지 도구나 수단에 불과합니다. 물론 목표는 빠르고 정확하기보다는 빠르고 싸게 쪽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효율성.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반발 나온 게 뭐냐면 그렇지만 그 망 안에 움직이는 내용물도 중요하다. 그 내용에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지식 기반 경영. 그리고 이 지식의 단점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걸 구체화시킨 게 뭐다? 가치, value 또는 주가. 그렇죠? 주가도 주식 가치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게 다 종합되면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이런 거 하나 던져주면서 얘가 IT 기반이냐, 지식 기반이냐, 가치 기반 이런 걸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정의보다는 카테고리형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원래 객관식은 이런 거 하나 던져주면서 얘가 지금 가치 기반인지, 지식 기반인지, IT 기반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내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단은 오늘 첫째 시간에는 아마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둘째 시간에 나머지 다 마치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ERP, 두 번째 SCM, 세 번째 CRM.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배우시면서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 이런 걸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셋 다? 네트워크, 망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 망 관리는 관심이 뭐다? 효율성. 그렇죠?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일단은 이 세 개의 공통된 관심사항이고 이제 차이점 위주로 들으시면 돼요. 뭐가 다른지. ERP는 우리가 전사적 자원 관리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ERP 이렇게 돼요. 전사적 자원 관리.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전사적이 뭐지? 전사적.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자원. 리소스. 그 다음에 관리. 플래닝.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이거를 이제 ERP라고 하는데 이 ER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좀 지울게요.
자, ER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RP라는 개념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MRP. 그래서 이 MRP는요, 자재, 소요, 계획 이렇게 해석하는 용어예요. 자재. 오늘 되게 많은 용어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지 마시고 큰 틀만 머리 일단 남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천천히 반복해서 보시면 되세요. 자재 소요 계획은 영어로 써보면 MRP예요. MRP. 자재 소요 계획. 자재가 영어로 뭐냐 그러면 material. 우리가 흔히 물질이라고 해석하는 단어 있죠. material. 그 다음에 소요는 requirement. 그러니까 소요란 말 대신에 필요란 말이 더 좋아요. requirement. 필요. 자재의 필요량을 계획하는 기법. planning.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기법. MRP라고 하는데 되게 유명한 거고, 요걸 우리가 어디 가서 제대로 배우냐면은 생산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제가 생산관리거든요. 거기서 배우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MRP를 이해하면 ERP 이해할 수 있는데, MRP는 1유형, 그 다음에 2유형, MRP 2유형, 그 다음에 3유형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MRP 1유형, 2유형, 3유형. 그럼 1유형은 뭐냐면은, 1유형은 자재의 필요량과 필요 시점, 이거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 기법을 말해요. 자재는 자재란 말이 어려우시면은 그냥 부품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속품, 부품의 필요량과 필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소부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얘가 더 재밌어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해볼게요. 자동차 만들려면은 차체하고 타이어가 결합돼야지 자동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차체는 엔진하고 A 부품이 결합되면 차체가 된다. 그 다음에 타이어는 휠, 그 다음에 볼트, 너트 이런 게 결합되면 타이어가 된다. 이게 이제 구조도입니다. 다음에 다 배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월 31일까지 100대가 필요하다 가정해. 1월 30일까지 100대가 필요하다. 가정해 보면은 이 밑에 있는 나머지 얘네들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네들을 머티리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티리얼. 요거는 제품. 요거는 부품. 파란 박스에 있는 부품, 제품. 제품의 필요 시점과 필요량이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1월 30일까지 100대를 만들려면 차체가 언제까지 몇 개가 필요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필요, 소요 량을 결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얘네들을 결합해서 얘 만드는데 열흘 걸린다 치면 얘가 1월 21일까지 얘도 1월 21일까지 자동차 한 대당 차체가 만약에 1개가 들어간다. 자동차 한 개당 타이어가 5개가 필요하다. 바퀴는 4개인데 5개 필요하냐? 스페어를 줘요. 그쵸? 4개는 달고 주고 하나는 그냥 스페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고 치면은 차체는 1월 21일까지 몇 개가 필요하죠? 100개가 필요합니다. 100개. 근데 타이어는 1월 20일까지 500개가 필요해요. 필요량과 필요 시점 5개 필요하면, 만약에 차체 하나당 엔진이 하나가 들어가고 A 부품이 2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리고 얘네들 결합해서 얘 만드는데 열흘 걸린다. 그러면 1월 11일까지 얘는 100개면 돼요. 엔진 100개 준비가 됩니다고, 얘는 1월 11일까지 200개가 준비가 돼요. 쉽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편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타이어를 1월 21일까지 500개 만들려면 얘네들 결합해서 얘 만드는데 열흘 걸린다. 얘가 타이어 하나당 휠이 2개가 들어가고 볼트가 너트가 각 4개씩 들어간다.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자, 그러면은 얘네들 결합하는데 열흘 걸린다. 1월 11일까지. 얘도 1월 11일까지. 얘는 2배니까 1000개 필요해요. 1000개. 얘의 2배. 4배니까 2000개씩 필요해요. 2000개씩. 1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몇 개 필요해. 자재들에. 요걸 결정한 요 기법을 MRP라고 하는데 제일 단순하기 때문에 인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 개념. 그죠? 자재의 필요량과 필요 시점. 이런 걸 결정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네트워크예요. 연결망.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알면은 얘네들 다 한 번에 동시에 구할 수 있어. 뭘 이용해서? 인터넷 또는 컴퓨터 이용해서. 그죠? 그게 MRP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주고, 요거 주면은, 요 구조도하고, 요거 하나당 그 몇 개 필요해. 요거만 주면은, 그냥 쭈룩 그냥 금방 나와요. 사람이 손으로 구하는 거 없어요. 다 컴퓨터 이용한다고. 그죠? 요게 이제 MRP가 되는 거예요. 인류형이고, 그럼 이유형은 뭐냐? 이유형은 여기는 1번 자재 외에 더하기 2번 생산 능력. 생산 능력은 그냥 기계 능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기계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자재 필요량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자재를 만들어내려면 기계가 필요한데 기계가 언제까지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범위를 넓혀서 적용한 게 이유형이에요. 그럼 건너뛰고 3형은 뭐냐? 3형은 모든 제조 자원으로 더 넓힌 거예요. 여기는 자재만, 여기는 자재 외에 생산 능력, 기계도. 여기는 모든 제조 자원. 모든 제조 자원이라고 하면은 1번 자재, 2번 생산 능력, 3번 생산직 종업원. 그 다음에 4번 예를 들어서 생산 관련된 자금. 그러니까 생산을 위한, 제조를 위한 모든 자원의 필요량과 필요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배우니까 제가 해보면요. 그래서 너트가 1월 11일까지 2,000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1월 10일까지 2,000개. 그러면 너트 1월 11일까지 2,000개를 만들어내려면은 사람 시간, 기계 시간이 그래서 여기가 1,000시간 필요하고 여기가 2,000시간 필요하다고 칠게요. 이것도 자원이에요. 시간도 자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월 11일까지 사람 시간을 1,000시간 사용하려면 종업원이 10명 필요하고 10명, 얘는 인건비 줘야 되니까 자금이 10억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계 2,000시간을 1월 11일까지 기계 2,000시간을 쓰려면 기계가 5대 필요하고 자금이 20억 필요하고 좀 넓어졌죠. 적용 범위가. 그러면 이제 요거 종업원, 자금 이런 것까지 넓힌 거예요. 자재나 기계뿐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3령이에요. 그러면 이게 워낙 개념이 깔끔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더 확장한 게 ERP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ERP만 아시면 됩니다. MRP는 그냥 거쳐가는 거고 ERP 아시면 되는데 ERP는 뭐냐면은 이거는 전사적 자원이에요. 전사적 자원. 그 전사적 자원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A라고 해볼게요. 제조 자원을 A라고 하면은 요거는 A 제조 자원뿐만 아니라 B 뭐가 있을까? 회계 자원, C 마케팅 자원, D 정보 자원, 점점점. 회사 내 모든 자원. 요거는 제조 자원만. 이거는 제조 자원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자원을 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망 안에서 제품이 자동차라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K자동차가 1월 30일까지 100대가 필요하고 L자동차는 1월 25일까지 30대 필요하고 수많은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달성하기 위해서 이건 언제까지 뭐가 얼마나 언제까지 뭐가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쫙 연결망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필요량과 필요성 결정하는 게 ERP예요. 됐죠? 이렇게 객관식이니까 여러분이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듣고 이해만 하면 된다고. 그런 거구나. 그리고 요즘에 큰 기업은 ERP가 다 깔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오늘 뭐 해야 되지? 딱 처음에 딱 나와요.
오늘까지 뭐 어떻게 조달하면 돼. 그죠? 언제까지 뭘 어디다 보내면 돼. 그게 다 돼 있다고 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걸 다 누가 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또는 인터넷망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사람들이 다 주먹구구로 했던 거를 컴퓨터가 대신해 주니까 시간 비용을 많이 아꼈다. 그거죠. 전사시간을 관리했다. 이거예요. 자, 됐고 SCM. SCM은 우리가 해석을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공급 사슬 관리. 그래서 SCM 공급 사슬 관리.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공급 영어로 supply 그 다음에 사슬 chain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supply chain 매니지먼트 공급 사슬 관리가 됩니다. 요거 이해하려면은 공급 사슬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supply chain 공급 사슬이 뭐냐 그러면은 잘 아시는 원재료 제조 판매 소비자 연결망을 공급사슬이라고 불러요. 원재료부터 소비자까지 연결할 망을 우리가 그럼 이게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원재료부터 소비자까지 연결망을 공급사슬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방향성은 이쪽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재료를 여기다가 제조를 여기다가 판매를 여기다가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적어도 3개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품이나 부품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가로 자금은 그 반대 방향 움직입니다. 자금은. 그 다음에 양방향으로 정보가 움직입니다. 언제까지 달라. 언제까지 보내줄게. 이러면서 정보가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 3가지 대표적인 움직임을 뭐죠? 효율적으로 다시 말하면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전략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SCM이라고 하는 거예요. Supply Chain Management. 얘는 목표가 뭐다? 효율성이 있다. 효율성.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더 나중에 깊게 배울 때 아셔야 될 개념인데 이 연결망 안에서 만약에 소비자가 평소보다 소비를 플러스 마이너스 1개를 변동시켰다 가정해 볼게요. 평소보다 1개를 더 사거나 1개를 덜 사거나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판매자는 어떤 반응을 주로 하냐면요. 나한테 사가는 소비자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소비자의 소비가 변했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사가는 소비자들이 최소한 10명이 된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이걸 다 합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받아들여요. 그럼 앞으로 판매량이 이 정도 변화되겠다.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물건을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주문을 했다고 쳐보세요. 10개 정도를 늘리거나 줄여서 주문했다. 근데 제조회사는 나한테 사가는 가게 판매상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냥 한 10군데 된다고 치면은 그거를 감안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 정도의 변화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 정도로 제조물을 늘리거나 줄이려면은 그거에 맞게 주문을 하는데 원재료를 근데 이 재료 사가는 제조업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만 사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0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야 빨리 가서 어디 논에 가서 뭘 빨리 1000개 이상을 더 늘려라 줄여라 할 수도 있고 바다에 가서 그죠? 1000마리를 더 늘려라 줄여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작은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뭐라고 배웠었죠? 네, 나비 효과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나비 효과. 작은 변화가 전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나비 효과를 부르는데 여기서는 나비 효과라고 안 하고 생산관리에서는 채찍 효과라고 불러요. 채찍 효과. 부릅니다. 이게 채찍 효과는 뭐냐면은 우리가 채찍을 이렇게 들어서 이게 손잡이 쪽에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저 끄트머리는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손잡이 쪽 조금만 변화시켜도 저 채찍 끄트머리는 많이 변한다는 거지. 채찍 효과가 있어요. 연쇄 반응 있을 때는.
그러면 사실은 소비자가 요 정도가 실제 요거밖에 안 변한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변하면은 이거는 낭비잖아요. 과잉 대응이지, 과잉 대응. 그쵸? 그래서 이런 이 채찍 효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쵸? 이 변화를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장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쁜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 다음에 배울 거예요. SCM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또 배우는데 미리 배울 거를 땡겨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채찍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동시화하면 돼요. 동시화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소비자가 주문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변화시켰다 이거를 얘네들이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받아들여요. 얘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알았어. 플러스 마이너스 1 알았어. 거기에 맞게 딱 대응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동시에 요 정보가 요 사람들이 다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동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낭비가 있어요, 없어요? 낭비도 없으면서 소비자 요구가 제때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도 높으면서 사실은 효과성도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SCM의 장점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교보나 이런 이제 그 큰 대형 서점 가서 책을 사시잖아요. 그 서점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똑같은 책을 많이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책을 조금씩만 갖다 놓는 게 특징이에요. 서점은.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책 A라는 책을 사잖아요. 사서 결제를 하면은 그게 한 책 한 권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동시에 출판사한테 주문이 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기의 변화가 여기까지 다 동시에 전달이 돼요. 누구 때문이냐면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의 공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동시화가 될 수 있는 것은 IT 기술이 가능해졌다는 거지. 다만 요 옆에 있는 ERP랑 SCM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묻게 되면요. 이 ERP는 회사 내부에 있는 자원들 간의 관계,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에 뭐 자동차든 차체든 타이어든 뭐 이런 게 다 회사 내부의 자원들. 여기는 뭐 회계 자원 이런 게 다 내부 자원인데 여기는 만약에 요 회사가 우리가 제조사다.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우리 회사 본사다. 그러면 원재료 업자나 판매업자나 소비자는 다 외부에 있는 거래 상대예요. 거래 상대. 근데 이들하고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게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내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구라면 얘는 외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구다. 이게 다른 거예요. 차이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통점은 다 똑같아요. 네트워크 관리, 효율성, 시간 비용 절감. 근데 차이점은 요거는 내부 자원의 효율성, 효율적 이용, 요거는 외부하고 효율적 연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강화되면 로지틱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얘기는 마케팅 가서 다시 하면 됩니다. 됐고,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 건데요. CRM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 예든 거니까 지워도 되겠죠. 예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셔야 될 거는 채찍 효과하고 동시화라는 용어만 생각나시면 되세요. 여기서. 동시화. 동시화는 IT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IT 기술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CRM인데 CRM은 고객 관계 관리 이렇게 해석하는 용어예요. 고객 관계 관리. 그래서 CR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보세요. 영어로. 고객, 커스터머, 컨슈머도 되지만 커스터머, 그 다음에 관계,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이렇게 CRM 하십니다. 그럼 이제 고객관계관리 CRM이란 말도 평소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셔서 이건 그러면 연결망, 이건 내부의 자원 간의 연결망, 이거는 외부의 타사 또는 소비자하고 연결망, 요거는 고객과의 연결망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쪽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현재 고객을 미래 고객으로 연결하는 그 연결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적 연결망이에요. 회사와 소비자 연결한다 그런 쪽이 아니라 현재 고객을 미래 고객화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게
그게 CRM의 본질적인 목표예요. 현재 고객을 미래 고객으로 계속 유지시킨다. 연결 또는 유지. 그게 CRM의 핵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그 어떤 고객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유리하냐. 그럴 때 20-80 법칙이라는 개념을 하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고객을 관리하는, 모든 고객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20-80 법칙에 의해서 고객을 찾아서 그 고객을 관리하는 게 더 좋겠다. 이거예요. 20-80 법칙은 과거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걸 마케팅 쪽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상위 20%의 우수한 고객이 우리 회사 자사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이거지. 그죠? 상위 20%의 우수한 고객이 우리 회사 매출 80%를 차지한다. 그죠? 그러면은 상위 20%의 우수한 고객을 잘 관리하면은 우리 회사한테는 80%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고객을 다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고객 위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찾느냐? 상위 20% 우수한 고객을 어떻게 찾냐? 대답이 LTV가 높은 고객을 찾는다 이거죠. LTV가 높은 고객을 찾는다. LTV는 또 뭐냐? LTV는 생애가치라고 해석하는 용어예요. 생애가치. 요게 LT, Lifetime Value. 생애가치가 높은 고객을 찾는다. 그래서 그들을 20%의 우수한 상위 20%의 우수한 고객을 찾아가지고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또 생애가치는 뭐냐? 생애가치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 회사한테 공헌도가 높은 고객을 말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어느 한 시점에 우수한 고객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공헌도가 높은 고객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쉽기 때문에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예 들기 전에 그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대학을 입학하면 그 학교 앞에 은행 직원들이 나와서 가판을 열고, 그러니까 무슨 식당 앞이나 아니면 도서관, 중앙도서관 앞에 가판을 열고 앉아가지고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짜리 학생들이 와서 학생증을 보여주면은 그 자리에서 카드를 만들어 줬었어요. 신용카드를. 요즘엔 불가능합니다. 그때 학생증만 있어도 신용카드를 만들어 줬었어요. 그런데 사실 대학교 1학년짜리가 신용카드,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짜리가 수입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소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갓 고3 이제 졸업한 그 정도 역량인데, 그죠? 그런데 왜 은행에서는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카드를 만들어 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비록 대학생으로서 수입도 적고 소비도 적지만 요들이 몇 년 있다가 졸업하고 취업하면은 그때부터는 수입도 늘고 소비도 늘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 친구들 미리 좀 잡아두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든 카드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럼 그 회사는 진짜 대박 터진 거예요. 그쵸? 몇십 년을 계속 그 회사 서비스만 써주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잘 잡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볼 때 어느 시점에서 지금 당장 많이 사는 고객을 보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많이 사는 고객을 찾는 거예요. 상위 20% 우수한 고객을. 그래서 그들을 적절히 관리해서 미래 고객으로 유지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게 CRM의 핵심이에요. 고객 관리. 그죠? 그러면은 이런 고객을 찾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보통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뭐냐면 고객들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데 며칠에 한 번 정도 소비가 되는지, 새로 사는지 그런 것도 좀 있고,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 정도 해서 소득 중에 몇 퍼센트를 이쪽 우리 회사 제품에 지출하는지, 이런 것들, 또 친구에게 얼마나 잘 추천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고객 DB를 확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열흘에 한 번 물건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8일자나 9일자쯤에 메일링을 보내갖고 지금 좋은 쿠폰이 하나 있다. 당신이 평소에 사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것도 좀 보내고.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되는데, 그럼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인터넷 마케팅이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DB 마케팅의 핵심적인 도구는 인터넷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터넷은 장점이 원투원 마케팅이 가능한 거예요. 1대1 마케팅. 그러니까 고객별로 원하는 정보를 고객 단위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가입을 할 때 당신들의 관심 있는 게 어느 분야인지 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가라. 그러면 그쪽에 좋은 정보 있을 때 쏴주겠다. 고객별로 다르겠죠? 각각 다른 정보가 제공되죠. 또는 고객이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와서 이렇게 클릭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잖아요. 원하는 정보가 제공된 거죠. 사람별로 다르지. 원투원 마케팅이 가능한데 그거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요것도 결국은 IT 기반 경영 활동이 되는 거구나. 그래놓고 이러한 현재 고객을 계속 미래 고객으로 남게 하는 게 목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다? 도구, 수단, 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고 싸게 이동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그런 그 역할인데, 얘는 단점이 뭐다? 내용 자체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 도구만 우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발로 나온 것이 내용이 중요하다. 콘텐트. 어떤 내용이 움직여야 되느냐? 지식이 전달되면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지식은 어떻다?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책을 잠깐 보면요, 조금만 더 하다가 쉴게요. 한 20분 정도 조금만 더 할게요. 우선 25페이지에 오시면은 꼭대기 본문에 우선 벤치마킹하고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벤치마킹은 보통 이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이 환경 또는 이 업계에서 1등인 애를 보고 관찰하고 걔의 의사결정을 참조해서 나의 의사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등인 애를 벤치마크해서 참조해서 나의 의사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비슷한 개념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죠? 백전? 어떤 백전백승, 이렇게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라고 하면 백전불태. 불태라는 건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게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고, 그 리엔지니어링은 이것도 아주 유명한 용어인데 BPR이라고 써있죠. 요거를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 세 가지를 세 단어를 다 모아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핵심 용어가 요거다 보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는 업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BPR이라는 것은 업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걸 영어로 만들어 보면요, 여기까지가 B예요. 여기 P예요. 그다음에 요게 R이에요. 비즈니스, 업무의 프로세스, 흐름을 리엔지니어링,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이거예요. 업무의 흐름을.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그냥 뭐 개선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리엔지니어링. 그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냈으니까 혹시 과거에 배운 개념 중에 리스트럭처링이라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리스트럭처링. 요거하고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BPR과 리스트럭처링 또는 리엔지니어링과 리스트럭처링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리스트럭처링은요, 의미가 뭐냐면 기업의 구조를 뭐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기업 구조가 스트럭처예요.
개선하니까 리스트럭처. 그죠? 리스트럭처링.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랑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둘 중에 뭐가 더 큰 개념 같으세요? 리엔지니어링하고 리스트럭처링 중에. 리엔지니어링은 업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거고, 리스트럭처링은 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얘는 흐름을, 얘는 구조를. 어떤 게 더 큰 개념 같으세요? 뉘앙스는 아래 게 큰 개념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얘가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얘는 구조만 이렇게 이해하세요. 구조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흐름까지. 더 쉽게 하면 흐름까지 바꾸는 거예요. 움직이는 방향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좀 큰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6페이지 오시면은 위에 3번, 4번, 5번을 했어요. ERP, SCM, CRM 받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지경영까지 하고 있을게요. 지경영까지 하고 있을 건데, 자, 지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아래 도표 3-9라고 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목이 20세기, 그러니까 과거의 경영 흐름과 지식경영 탄생. 지식경영은 이제 현대, 요즘의 경영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는 아니고 약간 타원 같이 생긴 게 6개가 있어요. 외우지는 마세요. 중요하긴 한데 외우지는 마세요. 전체 흐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쭉 훑어보니까 대량 생산 방식, 산업구조론적 전략개혁, 어쩌고저쩌고 쭉 내려갑니다. 요거 설명드리고 쉽게요. 그리고 이제 지식경영 안에 또 구체로 설명할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할게요. 그거 약간 그거 중요하기도 하고 그것도 한 30분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 그림만 보고 이제 쉬겠습니다. 그 왼쪽에 가시면은 1960년대 이전부터 1960년대까지 표시가 된 다음에 요때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대다. 이게 특징이에요. 수요 공급을 초과하는 시대다. 자,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약 2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15년, 20년. 그죠? 2차 대전이 45년도에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전이 50년대에 있었잖아요. 50년, 52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난 시점에 15년? 20년까지 그 정도 지난 시점이 됩니다. 이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전쟁이 끝나면 일단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잖아요. 전쟁은 내가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막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껴가면서 내가 언제 식량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아껴가면서, 그죠? 절제하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일 텐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니까 이제부터 소비 욕구가 생겨요. 뭐도 좀 더 사고 싶고. 또 더 중요한 게 아기를 낳게 돼요. 많이 낳게 돼요. 결혼도 하고. 전쟁통에 누가 결혼하고 아기 낳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는데, 그래서 196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뭐라고 하죠? 베이비 붐. 그죠? 베이비 붐. 60년대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도 늘어나죠. 마음도 소비 의욕도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산업도 발전해. 전쟁을 치르고 나면 공업이 발전해.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물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 욕구도 생기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거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시대는 생산만 하면 다 팔려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시대에 사업한 사람들은 다 재벌됐어요. 운때가 좋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시대에 요거보다 물론 창업은 이거 전에 했었을 텐데, 뭐 자전거를 수리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자동차로 넘어와서 완전, 그죠? 재벌돼 있고, 설탕을 수입해서 팔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재벌돼 있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사업하기 너무 쉬웠어요. 그냥 웬만한 물건 사다가 팔기만 해도 돈 버는 시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산만 하면 다 팔린다. 이게 알려지면은 너도 나도 다 사업하러 뛰어들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러니까 곧 어떻게 바뀌냐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대로 바뀝니다. 곧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거지. 좋은 시절이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바로 그냥 다 뛰어들어서 경쟁이 심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만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생산하면 안 팔릴 때도 많아. 이제는 워낙 많은 회사들이 만드니까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는 워낙 경쟁들이 많으니까 경쟁이 없는 곳을 먼저 찾아서 진출하자. 이렇게 이제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는 다 제로잖아요. 잿더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라도 먼저 가면 내가 거기에 거의 그냥 파이오니어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게 좋으냐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산업 구조론적 전략 경영이에요. 산업 구조론적 전략 경영은 어디가 더 멋진 곳이지? 어느 산업으로 진출하는 게 좋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목표는 경쟁이 없는 곳. 그죠? 빨리 가서 거기를 차지하자. 요게 이제 산업 구조론적 전략 경영인데, 산업 구조론적 전략 경영은 관심이 또는 시야가 회사 외부에 있어요. 어디가 멋진 곳이냐, 저길 빨리 가자, 이런 쪽이에요. 저기로 가자, 이런 쪽이에요. 그게 산업 구조론적 전략 경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멋진 곳이라고 발견해서 그쪽에 진출했을 때 경쟁이 영원히 없습니까? 곧 따라옵니까? 어차피 곧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좀 먼저 갔을 뿐이지 언제나 경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멋진 곳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경쟁은 존재하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로 관심이 바뀌어요. 그럼 경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무기, 우수한 무기. 그걸 네 글자로 하면 뭐다? 핵심 역량이에요. 배운 적 있어. 핵심 역량. 그래서 이제는 경쟁이 없는 걸 찾아서 움직여봐야 곧 경쟁이 생기니까 어디서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우수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곧 세 번째인 자원 기반 전략 경영이에요. 자원 기반 전략 경영은 내가 우수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를 바라봐요, 내부를 바라봐요. 내부를 바라봐요. 내가 우수해, 내가 강해야 돼. 그죠? 여러분 중에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한두 달 앞두고는요, 어떤 사람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죠? 그걸 버텨야 되거든. 거기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서 쓰러지거나 힘들어지거나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막 나를 관리해야 돼. 운동을 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경쟁자가 중요한 게 내가 일단 버텨야 되니까. 그것을 자원 기반 전략 경영이. 그러면 시야가 어디로 가요? 내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개를 볼 건데, 시야가, 현대 경영학은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산업구조론적 전략 경영은 회사 외 바깥을 바라봤죠. 어떤 산업이 더 매력적이냐. 그런데 자원 기반 전략 경영은 내부를 바라봤죠. 내가 강해야 돼. 나를 키워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박스에 가시면 그 핵심 역량 개념이 나와요. 자원 기반 전략 경영은 우수한 무기를 가져야 돼. 핵심 역량을 찾아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핵심 역량은 단점이 뭐냐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대체 핵심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핵심 역량이 뭐냐? 어떻게 척도를 매길 수 있느냐? 어제 역량과 오늘 역량은 뭐가 다르냐? 증가한 거냐 감소한 거냐? 애매하다는 거지. 뭐가 핵심 역량을 해야 되느냐? 정의도 애매하고 다루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냥 추상적이다. 이거. 추상적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기법들이 필요하다. 그게 네 번째 박스인 경영 혁신 기법을 찾는 단계. 여기가 이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써 있죠. 그래서 이때는 각 기업마다 추상적인 핵심 역량을 외치는 게 아니라, 핵심 역량을 외치는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때 많은 기업들이 핵심 역량을 외쳤었어요. 근데 그냥 구호에 불과했지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 이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거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반발로 나온 것이 구체적인 경영 혁신 기법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법들을. 그 기법 안에 들어가 봤더니 BPR 뭐였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냥 줄여서 리엔지니어링 이라든지 아니면 벤치마킹 이것도 배웠죠. 팀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혁신 기법 덕분에 성공한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회사가 IBM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IBM이라는 회사는 그 컴퓨터 시장이 처음 시작했을 때 초기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었고요. 주로 어디다가 포커스를 뒀냐면은 대형 컴퓨터에다가 포커스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컴퓨터 시장은 IBM이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80년대쯤에 PC,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새로 열렸어요. 근데 그걸 IBM은 무시했어. 컴퓨터를 누가 개인이 사냐, 누가 집에 사냐. 컴퓨터는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가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좋고 큰 컴퓨터를 만들려고,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딱 열리니까 새로운 애들이 막 치고 나와서 막 쫙쫙쫙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애플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막 쫙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다고요. 그래서 요 당시에는 IBM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공룡기업이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크긴 큰데 곧 무너질 게, 이게 환경 변화를 못 읽은 거지. 공룡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환경 변화를 못 읽고 곧 망하게 생긴 기업, 1등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벤치마킹, 뭐 팀제, BPR 이런 걸 도입을 해갖고 성공을 했어요. 잘 혁신기법을 도입해서 얘네들도 PC를 만들어서 잘 정착시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런 혁신기법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이 회사도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미국 3대 메이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어떻게 살아났냐면은 종업원 인수 방식을 택했어요. 종업원이,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도 못 주잖아요. 그거를 종업원을 설득해가지고 회사 주식을 사라, 종업원들한테. 그래서 네가 주주면서 종업원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신분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내 회사가 되니까 열심히 해갖고 이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 종업원들이 내가 회사 주식은 사고 싶긴 하지만 어차피 월급 못 받은 거 갖고 사도 되고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거를 정부가 빌려줬어요.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종업원 인수 방식으로 택해서 살아난 기업이 됐어요. 뭐 등등 많아요. 재밌는 사례는. 그리고 뭐 신도리코라는 복사기 회사도 이런 적이 있고, 그래서 혁신기법을 통해서 어려웠던 회사들이 다시 한번 힘을 다시 재충전해갖고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도 기업들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후발 기업들이 따라가다가 후발 기업들은 성공 못하고 더 망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우리도 벤치마킹 하자, 우리도 BPR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후발 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가장 쉬운 대답이, 이러한 새로운 혁신기법을 도입했을 때 종업원이 협조하지 않고, 그쵸?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에 머리 좋은 앨리스들이 저 회사 저렇게 성공했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갖고 들어왔는데, 종업원이 싫어, 나는 그냥 안 할 거야, 지금 이대로가 좋아 하다 보면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조직이. 그래서 망한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번째 학습 조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결국 혁신이 잘 제대로 되려면 종업원이 스스로 움직여야 돼, 이거예요. 학습 조직은 종업원이 스스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 엘리트가 좋은 기법을 도입해서 아무리 이렇게 밑에다 적용하려고 소개해도 종업원이 안 움직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업원이 스스로 움직여야 돼. 학습 조직인데요. 공간이 우리가 학습 조직은 조직학습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직학습은 그러면 개인학습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조직학습과 개인학습은 상반된 개념이다.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이게 했을지도 몰라요. 했나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어떤 개인이든 조직이든 조직이든 성공하려면, 성공하려면,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학습 필요하다. 이렇게 학습. 개인이든 여러분이나 저나 학습하면 성장할 수 있고요. 학습 안 하면 도태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습해야 되는데, 그럼 개인학습과 조직학습 뭐가 다르냐 그러면, 개인학습은 그 개인만 똑똑해지고 마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특정 개인 하나만 똑똑해지고 스톱.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학습이나 학습 조직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자발적으로 그 조직 구성원, 조직이 새로 배워야 될 좋은 지식을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누군가가 배워오는 분위기, 배워온 다음에 그 사람만 똑똑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 지식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는 분위기.
그 다음에 전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전해진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는 분위기. 그게 다 저절로 움직이면 그걸 학습조직, 조직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남아있는 시험, 이제 올해가 됐네? 올해 시험 있잖아요. 올해 시험. 그쵸? 그 갈 때 그 오프라인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수업, 뭐 이렇게 집중력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하나가 스터디를 하시면 좋다라고 제가 권한 적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스터디 하면은 딱 요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뭐냐면, 시키지 않아도 어떤 지식을 저절로 누군가 자발적으로 배워갖고 오고, 이거를 옆 사람에게 시키지 않아도 전해주고, 또 전해진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걸 또 활용해서 입으로도 나오고, 그죠? 그게 저절로 움직이면은 그런 조직을 학습조직, 조직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이게 5단계로 그 타워는 5단계인데요.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종업원의 자발성이 중요해요. 자발성.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 위에 경영심리법과 뭐가 다르죠? 경영심리법은 똑똑한 엘리트들이 막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성공하려면 요거 바꾸고 요거 빼고 요거 넣어야 돼. 그렇게 해서 막 밀어붙이는 쪽이잖아요. 근데 그게 종업원이 그걸 인정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종업원이 스스로 움직여야 돼. 이게 학습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야가 어떻게 됐냐면 회사 전체 직원이 아니라 일선 종업원으로 더 좁혀졌어요. 시야가. 맨 처음에는 산업구조론 전략경영 외부, 자원기반 전략경영 내부, 그 다음에 이제 학습조직. 그러면은 일선 종업원으로 관심이 더 좁혀진 거예요. 시야가 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직학습, 학습조직은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학습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학습이 뭐지? 뭘 학습해야 되지? 또는 학습이 높다, 학습을 잘한다, 못한다는 뭐로 척도하지? 제가 오늘만 해도 척도 얘기를 제가 여러 번 꺼냈는데 경영 관리하려면 척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성적표 이런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학습이란 건 너무 추상적이야. 배워야 되는 건 다 아는데 뭘 배우지? 어떻게 배우지? 또 얼만큼 배운 거로 파악할 수 있지? 얼만큼 더 가야 되지?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그냥 외침에 불과해. 그죠?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해서 한 게 뭐냐면 지식 경영이에요. 마지막. 요거 하고 이제 쉽니다. 그게 이제 6번째 단계인데 그 지식 경영은요. 회사 내에 지식이 있어요. 회사 내에 지식이 있으면은 각 종업원이 종업원들이 있어요. 그 지식을 이렇게 접근해서 가져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요. 그러니까 지식은 시스템이 붙어요. 지식 경영 시스템, 지식 시스템. 시스템 자체가 회사 중앙에 지식을 잘 축적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 종업원들이 각자가 이 시스템에 접근해서 자유롭게 지식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이제 이 지식은 쓰면 쓸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커지는 특징. 그래서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써드릴 건데 여기다 쓸까요? 수학 체증의 법칙 이런 게 성립합니다. 지식은 수학 체증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럼 수학 체증이란 말은 수학 체감의 반대말인데 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일반적 법칙이 수학 체감이에요. 수학 체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10개 만들다가 그 다음에 뭐 9개 만들다가 늘긴 느는데 그 체감 점점 감소한다. 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우리가 옥토에다가 씨앗을 뿌려갖고 이 곡식을 거둘 때요 1년차, 2년, 3년차 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비료를 주거나 이렇게 개간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수확이 점점 커집니까? 점점 작아집니까? 옥토 맨 처음 옥토였다가 1년차 거기서 많은 곡식 이제 생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똑같이 씨앗 뿌려서 나오는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앞에 거보다 적다고 보통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쉬는 게 기간도 있죠. 한 2, 3년 하고 나서 쉬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확이 점점 적어지는 거를 수확 체감이라는데 여기는 그 반대로 수확이 점점 커져요. 체증. 지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스터디 하시면은 스터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랑 서로 친해져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면요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서로. 그죠? 그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지식을. 내 머리에 들어간 걸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지식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지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수학책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져가서 쓴 지식이 커져서 다시 돌아오고, 이 사람이 가져가서 쓴 지식이 커져서 돌아오고, 그러면 얘가 점점 어떻게 돼요? 지식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근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지식경영 시스템이에요. 그죠? 축적되고. 그런데 뭐 저절로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이 커져서 여기 쌓이고 그러면은 얘랑 뭐가 다르냐 이거지. 여기도 자발적으로 저절로 얘기했는데 학습조직과 지식경영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요. 학습조직은 인간을 되게 중시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을 되게 강조합니다. 사람을, 구성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서 학습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빠져나갔다. 뭐 먼저 빠져나간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데로 갈 때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 조직이 흔들려. 핵심적인 멤버가 빠져나가면 조직이 흔들려. 사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믿을 때는 보통 어떤 중국에 있는 업체가 한국에 있는 기술이 좋은 회사의 종업원들 어떻게 하죠? 스카우트하죠. 그래서 이제 너 거기서 연봉 얼마 얻어? 1억? 그럼 한 3억 줄게. 이래갖고 데려가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을 들고 나가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돼요? 휘청된다고 봐요. 그 사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져나가요. 학습을 제일 잘하거나 학습을 제일 잘 전달하거나 학습을 제일 잘 적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핵심 멤버인데 이런 사람이 빠져나가면은 그 조직이 흔들려요. 여기는 사람을 강조한 거예요. 여기는 지식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빠져나가도 지식은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운 대체 사람 인물을 여기다가 투입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저절로 잘 돌아가요. 이 지식 경영 시스템을 잘 여기다 구축하고 나면은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해서 지식을 쓸 수 있고 또 쓰고 난 지식이 다시 커져서 돌아오는데, 이거는 사람을 강조한 게 지식 자체를 강조한 거예요. 사람이 빠져나가도 회사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쵸?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학 체증 법칙이 일어나는 그 분야가 그 경영 안에서는 세 군데인데, 지금 방금 배운 지식은 쓰면 쓸수록 커집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듣고 그냥 머리에 넣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쓴다는 건 막 입으로 내고 막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저한테도 막 질문하시고, 모르는 거 막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질문하다 보면 깨닫게 돼.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걸 더 해야 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은 쓰면수록 커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나중에 배우는데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는 쓰면 쓸수록 커집니다. 노하우가 쌓인다는 얘기죠. 서비스. 마지막이 인터넷 마케팅. 자, 인터넷 마케팅도 쓰면 쓸수록 훨씬 빨리 퍼져요. 그렇죠? 그게 워낙 이제 네트워크 SNS가 워낙 잘 발달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없던 일인데, 만약에 싸이가 어떤 새로운 신곡을 하나 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동시에 소비를 해. 그 퍼지는 속도가 진짜 빨라. 그죠? 그런 거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6단계만 거치면 누구하고도 다 연결된다 그러죠?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아 가서 6단계 거치면 다 통한다. 그 정도로 지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일파만파 퍼지는 효과가 있어요. 얘들은. 세 가지도 좀 참조해 두시고. 자, 그럼 지식경영이 6번째 박스로 왔기 때문에 이제 끝낼 건데, 얘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지식경영. 뭐였지 아까? 저기 있었죠. 지식경영 단점이 뭐지? 얘마저도 추상적이에요. 지식이 뭐지? 또는 지식을 어떻게 측정을 하지? 그쵸? 또는 작년보다 올해가 지식이 높아졌다는 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지? 80에서 90이 된 건가? 이게 애매하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단점이 있는 거고, 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나카라는 사람의 지식경영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지식순환 프로세스라고 써있죠. 노나카. 요거를 제가 쉬고 들어와서 할게요. 쉬고 들어와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마무리 짓고, 시간이 남으면은 다음 주제로 아예 넘어갈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